푸틴은 의문의 죽음 이후 판을 뒤집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긴장되고 위험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에 핵 위협을 가합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서방 엘리트들로부터 거칠고 과장 없이 말해도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략적 패배를 안길 수 없고 전장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 하지만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정치권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심층 공격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세르게이 이바노프 전 국방장관이자 전 대통령 행정부 수장이며 KGB 시절부터 푸틴의 오랜 동맹이었던 그는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크렘린은 처음에는 사망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바노프의 죽음은 러시아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푸틴의 잠재적 후계자로 거론됐고 오랜 기간 권력의 이면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시칠리아 근처에서 딜리버호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은 모스크바가 제재를 피하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령 선단의 일부로 지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외부에서는 포위되어 위험한 대응으로 내몰리고 있는 듯합니다. 곧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압박은 2026년 6월 26일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의 강경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직접적인 확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 그룹은 단순히 계속하자는 게 아니라 군사적 진격을 요구합니다. 이 목소리들 중 일부는 미국이 중재하는 대화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의 의사결정 중심지에 대한 더 강력한 공격, 심지어 전술 핵무기 사용까지도 고려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 말로피에프라는 민족주의 성향의 기업가이자 이 진영에서 가장 공격적인 목소리 중 한 명은 러시아가 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위해 핵무기가 축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상의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크렘린이 더 강하게 대응하길 원하는 세력들로부터 나온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 목표물을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강화했고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년간 내세워온 통제력 이미지를 흔들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층 공격들은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 위협이 위협의 도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핵이라는 단어가 서방 국가의 수도에서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 걸 알기에 두려움을 정치적 무기로 씁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수도에서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키예프 정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키예프를 공성주로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전혀 아끼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정권 자체도 전선 전체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테러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민간인과 민간 목표물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내에서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파괴 공작과 테러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서방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을 선호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우리를 상대로 새로운 불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자신 있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힘과 자원, 정치적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의 죽음은 이 분위기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바노프는 러시아 관료계에서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냈고 이후 부총리, 크렘린 행정실장으로 일했으며 수년간 푸틴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역시 KGB 출신의 베테랑이었고 현재 러시아 지도자와 같은 권력권 출신이었습니다. AP통신은 크렘린이 사망 소식을 발표했지만 처음에는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침묵은 불신과 정치적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크렘린은 폐쇄적이고 통제되며 투명성이 거의 없는 체제입니다. 핵 압박과 군사적 소모가 심한 시기에 권력의 중심에 가까웠던 인물이 무대에서 사라지면 이런 질문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모스크바 권력의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바노프 역시 불편한 상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8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크렘린으로 이끌었던 정치적 움직임을 할 때 푸틴의 잠재적 후계자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16년에 이바노프는 환경과 교통에 관련된 덜 중요한 직책으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명예로운 은퇴로 보았지만 실제 권력과는 거리가 먼 자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제 푸틴의 오래된 측근 그룹이 장기화된 전쟁 국면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내부 압력에 대응하는 동안 프랑스는 외부 압력을 높였습니다. 2026년 6월 25일 프랑스 해군은 지중해 시칠리아 근처에서 딜리버호 유조선에 승선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은 해당 선박이 해양법을 위반하며 항해했다고 밝혔고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맞선 유럽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석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전은 강한 시각적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프랑스 군인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려와 선박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러시아는 선박이 검문을 받을 때마다 행동의 여지가 줄어들고 더 강경한 발언을 할 명분이 더 생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6년 6월 28일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답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모스크바가 합병했다고 주장하는 지역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장거리 공격을 줄이자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는 키이우군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나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나 신호가 있습니까? 여러 방면에서 접촉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키예프 정권의 수장과 회담을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요청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자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지 않지만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일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 모두 적의 영토 깊숙한 곳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명백하죠. 왜일까요?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때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파괴적이며 우크라이나 측에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크렘린이 지금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도 방공 시스템 생산을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는 드론이 전선의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만약 공격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방어를 강화하는 데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선에서 러시아는 동부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어 벨트에 위치한 전략적 도시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군이 손실과 물자 소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진격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아직 힘이 남아있고 여전히 진격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모스크바에게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인프라와 정유소, 보급로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분쟁의 비용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과 넓은 영토, 큰 무기고를 보유하지만 점점 대담해지는 드론에 맞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 매파들이 극단적 조치를 요구하며 등장합니다.
그들은 내부 피해를 바라보며 푸틴이 공포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 잔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술 핵 위협은 바로 충격을 주기 위한 시도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장거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대형 전략 무기들과는 다릅니다. 러시아의 수사학 뒤에 있는 생각은 사정거리는 짧지만 정치적으로는 파괴적인 효과를 가진 선택지로 상대를 겁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세계는 즉시 달라질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드 대응은 위기를 아무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맹 세력, 블로거, 민족주의자,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이 핵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로 여기기 시작하면 터무니없음의 경계가 점점 옮겨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전쟁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러시아 내 일부 세력은 크렘린의 이익을 동결하거나 압박을 완화하는 협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불만이 커졌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로 공격을 확대하자 이런 집단들은 외교가 시간 낭비가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푸틴이 대화의 문을 닫고 전쟁의 대가를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